이 에피소드의 시작에서 아키라가 게임 데이터의 자원이 자정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는 대마왕, 진짜 이름이 이 여자라고 언급해. 아키라는 마치 중독된 듯한 마른 모습으로 깊은 밤에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어. 정확히 자정이 되자 갑자기 푸른빛의 원천이 나타나 한 소녀의 목소리가 모든 천사들이 절망해야 할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어. 자정의 종소리는 시작을 알리는 멜로디였고 아키라는 그 푸른빛을 통과하게 돼 갑자기 이상한 외모의 남자가 나타나 긴 머리를 가진 정장 차림으로 숲속에서 깨어나. 그는 아키라가 에피소드 초반에 언급한 대마왕처럼 보여. 그는 눈앞의 풍경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자신을 바라보면 점점 자신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돼.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호수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게임 엔티티 쿠나이의 대마왕임을 깨닫게 돼. 사실 이 대마왕은 다름 아닌 아키라야. 그는 자신이 만든 게임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야. 쿠나이는 뭔가를 읽기로 결심하고 갑자기 한 판넬이 나타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해. 하지만 그는 이것이 게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 왜냐하면 그의 이름 쿠나이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그가 중얼거리며 불평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갑자기 숲 너머에서 한 소녀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그 소녀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여. 이때 대마왕은 이 소녀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녀가 대마왕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외쳐.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거대한 괴물이 땅으로 뛰어내려. 이 대마왕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 괴물을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자신의 애완동물을 가르치라고 말해. 하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대마왕에게 도망치라고 말해. 왜냐하면 이건 악마니까.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어. 그 큰 악마가 대마왕의 입에 길게 베어버려서 그가 미쳐버릴 것 같아. 대마왕 주변에서 무서운 보라색 광채가 퍼져나가. 그 후 대마왕 주변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괴물을 향해 쏘아져서 하늘로 튕겨 올라가더니 폭발해버려. 이건 그녀가 만든 게임 세계니까 대마왕도 꽤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괴물이나 방금 본 소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 방금의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소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대마왕은 그녀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말해. 두 사람이 대화한 후 소녀는 방금의 힘으로 보아 천사라도 아니면 대마왕일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대마왕은 자신의 이름이 쿠나이라고, 소녀의 이름이 아쿠라고 확신해. 쿠나이가 일본에 대해 묻자 소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 그런 다음 그녀는 여기 신광국이라고 소개하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천사 사마를 숭배하고 있다고 해. 천사 사마의 발 아래에는 3명의 성녀가 있고 그 다음은 성기사들이 있으며 성교라는 조직이 있어. 이런 역사만 들어도 쿠나이는 머리가 아프고 문득 쿠나이가 소환된 자일까라는 생각이 스쳤어. 쿠나이는 아쿠에게 목욕하자고 했는데 그녀의 반응이 이상해. 자신이 목욕할 수 있냐고 놀라며 물어봤어. 그리고 그녀는 맑은 물 속에 푹 빠져 즐거워했지만 아쿠는 쿠나이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어. 결국 쿠나이는 관리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그는 블랙홀을 열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아쿠가 목격했어. 하지만 이 아이는 과도하게 생각해서 그가 조리도구를 꺼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사실 그가 꺼낸 건 수건 하나와 비누 덩어리뿐이었어. 이 시대 사람들은 비누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녀는 많이 고민했어. 쿠나이는 전자 패널을 다시 열어보고 모든 것이 인피니티 게임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 전투를 통해 점수를 모아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기술 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거든. 그는 가면서 계산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 방법을 찾기 위해 쿤나이는 아쿠에게 방금 본 괴물들이 여기 자주 나타나는지 물어봤어. 그녀는 계속 강하게 반응하며 괴물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나타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아지트에 대해 물어보며 거의 자신의 비밀을 말할 뻔했어. 그녀는 그 괴물의 이름이 그러르라고 말했어. 그들은 이 소망의 숲에 봉인되어 있었어. 쿠나이는 아쿠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했고 그녀는 동의했어. 하지만 섬세한 남자인 그는 그녀의 다리가 이동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챘어.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그녀를 업고 가기로 했지만 그녀는 마왕님의 등을 더럽힐까봐 거부했어.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짐만 되어 왔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사람들의 오물을 버리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어.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럽다는 말을 하며 그녀를 괴물들에게 희생양으로 밀어내기로 결심했어.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 하지만 그의 섬세함은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감을 가져라고 했어.
그리고 그는 그녀를 업고 가며 가는 길에 쿠나이는 작은 노트에 글을 적어 아쿠에게 읽어주었어. 놀랍게도 아쿠는 그 글자를 모두 읽을 수 있었어.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의 언어와 여기의 언어가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소망의 신전이 돈을 던지고 기도하는 곳인지 물어봤어. 하지만 그녀는 이곳은 천사들이 신전의 힘으로 그러르를 봉인한 장소라고 말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신전에 도착했어. 위험한 냄새가 나. 들어가자마자 그는 바닥에 피투성이의 시체가 많이 있는 걸 발견했어. 걷고 있던 중 갑자기 그의 앞에 무서운 외모의 여자가 나타났어. 그 여자는 여신의 조각상이었어. 그녀는 그가 마왕인 것을 알아봤어. 그녀는 수많은 소원을 들어주었고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어. 그는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가 자신을 소환했는지 몰라서 화가 났어. 그녀는 여기 죽어있는 사람들이 마왕을 원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밝혔어. 괴물들이 그 봉인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어. 그는 단 한 가지 소원, 자신이 현재 세계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소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는 그녀의 마지막 손님이었어.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해골 모양의 반지를 선물했어. 하지만 기뻐하는 대신 쿠나이는 더 충격을 받았어. 이건 처벌이나 다름없었거든. 밖으로 나가자 아쿠는 그의 소원에 대해 궁금해했어.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근처에 도시가 있는지 물어봤어. 쿠나이는 그녀에게 지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그녀는 슬퍼하며 마왕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어. 그때 마왕은 동행자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친구가 되었어. 두 사람은 아쿠의 마을로 돌아갔어. 도착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는 은신술을 사용하여 그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했어. 그녀의 머리 주변에는 마왕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는 아쿠에게 자신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리며 안심시켰어.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아쿠를 조롱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쓰레기 같은 존재가 이 마을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친구의 불만을 본 쿠나이는 예상치 못하게 그 반지가 어두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 그것은 그가 불만이 있다면 모두를 없애버리라고 말했지만 마왕은 이건 게임일 뿐인데 왜 그럴 필요가 있냐고 생각했어. 반지는 이것이 그가 만든 황량한 세계가 아니냐고 계속 말했어. 그는 마음속으로 이건 환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던져진 돌을 막기 위해 일어섰어. 그들이 마왕인 것을 알아차리자 그들은 다시 아쿠를 조롱하기 시작했어. 그 순간 그런 쓴소리를 듣고 쿠나이는 불꽃에 칼을 날려 마을을 태웠어.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업고 도망쳐 아쿠를 괴롭혀온 이 끔찍한 마을을 떠났어. 이제 그녀는 마왕과 함께 다음 모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어. 어딘가에는 성녀 루나 사마를 호위하고 있는 기사단이 있었어. 마왕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지. 루나는 혼자 가고 성녀가 필요 없다며 자신의 힘을 너무 자신해야 했어. 지하 용의 땅에서 한 병사가 우두머리 완고에게 루나가 수천 명의 군대와 함께 온다고 보고했다. 루나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왕후는 루나가 그들을 정복하러 온다고 생각하며 그녀와의 대결을 간절히 원했다. 쿠나이와 아쿠도 한 땅으로 갔고 그곳이 지하 용의 땅인 것 같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그들은 여기서 캠프를 치기로 결정했다. 마왕은 계속해서 블랙홀을 사용했다. 그는 생존 도구라는 두 개의 상자를 꺼냈다. 그가 합체하자 놀랍게도 거대한 기지가 눈앞에 나타났다. 기지 안은 마치 작은 호텔 같았다. 쿠나이는 그녀에게 목욕하라고 했고 그는 온천에서 휴식하자고 어색한 말을 했다. 이런 건 현실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닌가? 아쿠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왕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편안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쿠나이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마왕님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가 있는 세계는 인피니티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옛 세계로 돌아갈 명령은 없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계속 길을 나섰지만 잠시 지나가자 지하용의 군대에게 매복당했다. 군대는 루나가 만든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게임 서버를 잘 아는 마왕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화살을 쏘게 놔두었다. 예상대로 이들은 레벨이 30도 안 되는 애들이라 마왕을 해칠 수 없었다. 그러자 지하용의 우두머리가 마왕을 칭찬하며 두 번이나 지나가며 기세가 대단하다고 했다. 우두머리는 농담을 계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 위협하며 마왕을 모욕했다. 그의 협박은 마왕에게 통하지 않았지만 모조품이라는 단어에 즉시 화가 났다. 그는 우두머리의 얼굴이 마왕보다 더 모조품이라고 말했다.
양쪽은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싸우기 시작했다. 싸우던 중 마왕이 뒤에서 기습당했다. 다행히 그는 반사신경이 좋아서 돌아서서 방역해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작은 공격이었지만 그를 바위에 부딪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마왕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법의 잔재라고 여겼다. 그때 루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 공격을 걸었다. 마법의 빛이 마왕에게 닿았을 때 방어막이 작동하지 않았다. 마왕은 그녀를 한 번도 높게 평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진실이 상처가 되자 그녀는 오늘 성녀 루나가 모든 악마를 처치할 것이라고 화를 내며 말했다. 마왕의 도발 몇 마디에 루나가 군인들을 보내 그를 잡으려 했지만 약한 신분으로는 마왕에게 손을 대지 못해. 그가 도착하자마자 방어막에 의해 멀리 밀려났어. 마왕이 가는 곳마다 군인들과 마차들이 쓰러졌지. 마왕이 루나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안아 올렸어. 자신을 공격할 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루나를 처벌하기 위해 여러 번 엉덩이를 때렸고 그녀는 울면서 아프다고 투덜거렸어. 이 장면은 정말 말이 안 돼. 루나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둘은 상업도시로 계속 나아갔어. 마왕이 아쿠에게 꼬치구이를 사줬어. 그건 그녀가 처음으로 맛보는 맛있는 음식이었지. 그들은 고급 방을 요청하기 위해 한 호텔에 도착했지만 프론트 직원이 큰 방은 금 1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아쿠는 안 된다고 했어. 내가 마왕님이라고 말했으니 이 늙은이는 두려워해야 해. 쿠나이가 자신은 마왕이 아니라고 빠르게 말했어. 그 덕분에 노인은 조금 안심했지. 마왕은 자신이 시골에서 여동생을 데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녀는 정말로 이런 호화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 저녁을 먹기 전에 그들은 아쿠를 위해 옷가게에 들렀어.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은 그들이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정말 돈이 눈을 멀게 해. 마왕이 가장 큰 돈을 꺼내자 모든 직원이 환대를 했어. 가게의 모든 사람들이 아쿠와 쿠나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지. 그들은 그가 엄청난 토지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저녁을 즐기고 있는 동안 루나도 그들을 찾아왔어. 그녀는 들어와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왜 쓰냐고 핀잔을 줬지. 마왕은 평온하게 대답했어. 이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돈이 아니야. 엉덩이를 맞고 싶지 않으면 앉아서 얘기해라. 마왕은 사과의 뜻으로 각 테이블에 한 병의 술을 대접했어. 마왕과 아쿠가 방으로 돌아가자 루나가 방해했어. 그녀는 돈이 없어서 묵을 수가 없다고 했지. 루나가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울었고 마왕은 그녀가 불쌍해서 지갑을 돌려줬어.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방에서 자고 싶다고 요구했지. 물론 마왕님은 거절하지 않았어. 장면이 바뀌고 한 무리의 마차가 다가오고 있어. 그 안에는 대영이란 소녀가 있어. 아마도 루나의 언니가 그녀를 찾으러 온 것 같아. 루나와 아쿠는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함께 목욕을 하고 있어. 밖에서는 쿠나이가 인피니티 게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있었어. 그는 각 캐릭터가 10개 이상의 아이템을 소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때 루나와 아쿠가 나왔어. 그녀는 천사들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해줬어. 그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녀는 사마천사가 괴물을 봉인할 때 힘을 다 써서 무너졌다고 덧붙였어. 하지만 성황국에는 여전히 신의 파괴와 고통이 이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 한편 루나의 언니는 이미 야후 도시 근처에 다가왔어. 여신의 자매들은 화합하지 않는 것 같아. 그녀가 미친 듯이 말하는 걸 보니 이 집안은 서로 양보하지 않네. 여신은 마왕이 실제로 존재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녀의 군인들은 그가 리오를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 마왕은 현재 돈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해. 그는 한 가게에 들어가서 자신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팔기 위해 화려한 말을 사용하기로 했어. 하지만 사실 이 차주전자는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만들어졌고 기술 점수를 추가할 수 있어. 그는 큰 금 1개를 담보로 요구했어. 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마왕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며 그가 여기 온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돈이 생기자 그는 바로 루나와 아쿠를 생각했지. 그는 그들을 맛있는 저녁에 초대하려고 했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어. 게다가 주위에는 많은 경비병들이 있었지. 다름 아닌 성녀 킬러 퀸이었어. 그녀는 루나에게 나와서 자신을 만나라고 요구했어. 아마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찾은 것 같아. 루나를 나무라던 중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킬러 퀸을 공격했어. 성녀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녀는 단지 검을 휘두르기만 하면 모든 불덩어리와 얼음 해머가 멀리 날아갔어.
마왕은 자신 앞에 있는 이들이 자신이 소원 기도에서 본 자들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들은 사탄주의자들인데 두 자매가 함께 검을 휘두르며 이 사탄주의자들을 처치했어. 정말 이들은 그들의 상대가 못 돼. 갑자기 한 놈이 상자를 들고 나왔어. 그가 열자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지. 그 액체는 나락이라는 이름이었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마왕의 반지에서 잔인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 그는 항상 마왕에게 모든 것을 주기라는 충동을 주고 있었어. 이제 마왕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지. 그는 캐릭터 전환 명령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밝은 빛이 나타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그 빛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잘생긴 청년이 나왔어. 그 뒤에는 백룡이 있었지. 사탄주의자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향해 돌진했어. 하지만 그의 한 방으로 인해 모든 이가 멀리 날아갔어. 그가 머리카락에 닿을 기회조차 없었지. 그는 초강력 펀치 기술로 한 명씩 부셔버렸어. 그는 슈퍼 펀치 기술로 하나하나 적들을 처치해 나갔다. 펀치가 너무 빨라서 보는 사람은 잔상만 볼 수 있었고 그는 적을 모두 무찔렀다. 킬러퀸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딱딱한 여자도 이 강력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자에게 괴롭힘 당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자신이 구하러 간다고 일러주었다. 이 친절함에 킬러퀸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당신의 이름은 제로상. 평범하게 몇 마디만 나눠도 그녀는 애소리가 길어질 정도로 빠져든다. 에쿠는 벽에서 마왕을 발견했다. 그가 그 인성 파괴자 때문에 미쳐가고 있을 때 그는 왜 이런 바보 같은 범죄자 캐릭터를 만들어냈는지 실망하게 된다. 한 카페에서 이유키카즈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미칸이 나타나서 방해를 한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니 두 사람은 보상금 사냥꾼이다. 여기 있는 수배전단에도 마왕의 사진이 있다. 이 마왕은 루나의 불가피한 경호원이 되어버렸고 그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의 모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이유키카즈와 미카는 함께 보상금 사냥을 떠난다. 상거프는 그들이 시작하기로 한 괴물이다. 하지만 이유키카즈는 여자처럼 생긴 남자라서 이 유키가 왜 자신이 매우 아름다운 가슴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는 정말 이상하다. 상거프는 자신의 무리 속에서 매우 사나운 괴물이다. 그들은 도시를 공격하고 파괴한 전적이 있어 매우 무섭다. 그들이 많지 않다면 두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괴물을 평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칸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전투 태세를 갖춘다. 마을에서 사나운 늑대 무리가 나타난다. 정말 늑대 무리가 많고 100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다. 그들이 그것들을 보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마왕의 수레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췄고 루나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대마왕은 자신의 스킬 포인트를 높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가 지금 하는 유일한 것은 전투가 자신의 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마차 기사가 그에게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부른다. 멀리 대마왕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 그의 눈앞에는 사나운 늑대와 이 유키, 미칸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마왕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가 늑대를 보자 더욱 놀라게 되고 정말로 너무 많이 보여서 그가 떨리게 된다. 마차 안에서 두 자매는 밖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 여전히 서로의 옷을 고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아마도 소리가 너무 커서 두 자매는 창문을 통해 늑대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 마왕은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움직일 필요도 없고 아마도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침착함을 되찾은 후 한 마리 늑대가 마왕에게 공격을 감행했다. 그 늑대는 한쪽으로 날아갔다. 이제 마왕의 손 아래 모든 것이 마치 쓸려나갈 모래알처럼 보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3가지 필살기를 사용했다. 첫 번째 기술은 날아가는 칼날로 여러 늑대가 맞았다. 하지만 이 늑대 무리는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는 늑대들을 한 곳으로 빨아들이는 폭풍을 만들었다. 마지막 필살기에서 마왕은 수천 개의 불꽃을 그들에게 쏘아 폭발시켰다. 운 좋게 살아남은 늑대들은 두려움에 휘청거리며 도망쳤다. 이 몇 가지 필살기만으로 마왕은 이런 짐승들에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미칸과 함께 있을 때도 그가 마왕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마차 안에서 두 소녀는 지금 이 순간 마왕의 힘에 완전히 감동하고 있었다. 마왕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는 몇 가지 더 생각해야 했기에 즉시 이전의 기지를 꺼냈다. 그는 아쿠와 함께 여자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도왔다. 마차를 운전하던 남자는 기지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말을 먹이고 물을 주기로 했다. 마왕은 이 아저씨가 방금 일어난 일에 당황하지 않고 용감하다고 칭찬했다. 마왕은 그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유도했다. 이 담배는 운전색에 꽤 인기가 있는 듯했다. 마왕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그는 인피니티 게임처럼 한 사람을 소환할 때가 되었다. 각자는 각각의 기술과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왕은 자신이 소환할 사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 마왕이 소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키리노였다. 그녀는 의사이자 뛰어난 과학자다. 그는 그녀가 마법에 대항할 무언가를 발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잔인한 경향과 다혈질 기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마왕은 그녀가 공격한다면 자신이 대처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의사를 소환할 때 마왕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은 라이트시티였다. 여기는 모든 과학의 힘이 모여있는 곳, 인피니티 게임의 마지막 장소다. 두 사람이 가까운 당이 계획을 논의한 후 마왕은 그녀를 자신의 두 동료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의사에게 아쿠의 다리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아쿠의 다리가 걷지 못할 것 같았다. 의사가 작은 다리를 검사하러 갔다. 키리노의 손이 의료도구로 변형되고 몇 번의 동작으로 아쿠의 다리를 치료했다. 아쿠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걷게 된 아쿠는 마치 번데기를 뚫고 나온 나비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매우 귀여웠다. 이것은 마왕과 함께하는 그녀의 첫걸음 연습이기도 했다. 아쿠는 걸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마왕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곁에 있는 소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훗날 사랑에 빠질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쿠가 사랑하는 남자는 마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서 유키와 미칸이 자주 가는 술집에 도착했다. 거기서 두 사람은 마왕 대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칸은 그가 매우 위험하다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유키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마왕에게 자신의 몸으로 보답하고 싶었다. 정말 병적인 생각이었다. 그의 말은 미칸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유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여러 에피소드가 지나고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점점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쳤던 용족에 대해 리더인 유토피아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에 비해 그들의 리더는 마왕의 출현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왕이 악마를 처치했다고 말했다. 결국 유토피아는 성국을 무너뜨려 나락이 모든 것을 삼키게 하라고 명령했다. 여행 중 마왕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마을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 기이한 마을이 어디냐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은 이곳이 루나의 마을이었다. 그녀는 마왕이 자신의 마을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마왕은 루나가 마법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영역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이 소녀가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을 인지했다. 이 마을의 땅은 룬에게 주어져 그녀가 자신들의 사업이나 이익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였다. 채팅 기능을 활성화한 마왕은 간호사가 루나가 교회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냐고 물었다. 그녀는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루나는 사회에 이용당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 가난한 지역에 배정되었다. 마왕은 루나에게 마을의 일부 땅을 요청해 치료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한 남자가 나와 루나가 마을로 돌아온 것을 환영했다. 그는 마왕을 보고 놀라워했는데 그가 수배전단에 있는 자였다. 루나는 자신이 마왕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이 땅의 일부를 사용할 것이라고 추가했으나 이 남자가 그를 막았다. 그는 이 문제를 상위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왕은 루나가 이 땅의 관리자라고 비꼬며 계속 말했다. 그렇다면 왜 상위에게 보고해야 하냐고. 당연히 그 남자는 즉시 부인했다. 마왕은 그에게 왜 사람들이 루나에게 단지 명목상으로만 이 마을을 관리하게 하냐고 계속 질문했다. 마왕은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며 떠나게 했다. 마왕은 도로에서 당근을 심고 있는 토끼들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어. 그는 정말로 이 마을을 돕고 싶어 했어. 그들이 이 근처에 우물이 있는지 물어봤지. 확인해보니 우물의 지하수는 바닥났어. 더 깊이 파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하지만 물과 땅의 마법석 가격이 매우 비쌌어.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토끼들은 당근을 심고 팔 수가 없었지. 마왕으로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물의 원천을 회복하기로 결정했어. 그는 낮은 등급의 아이템을 창조해 수직 흐름을 얻었어. 그가 한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는 공기에서 모든 것을 빼앗곤 했거든. 아무도 그가 한 일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
수직 흐름 시스템을 설치한 후 사람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우물은 바닥났으니까. 하지만 마왕은 아쿠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도 쉽게 물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어. 모두 그때 믿지 않았어. 바로 그 후 그녀는 많은 물을 뽑아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진실은 마왕만이 알고 있었어. 그가 물을 재생하는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그는 이 물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 토끼족은 이를 듣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후 그는 비료를 꺼내 토끼족에게 주었어. 그들은 희귀한 물건을 얻게 되어 정말 기뻐했지. 마왕에게는 그저 쓰레기 아이템 같은 것이었어. 하지만 그것들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아이템이 되었지. 이런 작은 것 하나가 루나의 마을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었어. 그는 루나에게 이 일을 무료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는 토끼족이 자신이 만들 병원과 온천을 관리해 주길 원했으니까. 물론 루나는 즉시 동의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보조금을 늘려주고 그가 그녀에게 옷을 더 많이 사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 그리고 최상급 성녀가 등장했어. 그녀는 동생이 마왕에게 유혹당하는 걸 걱정하고 있었지.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 루나가 믿는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그가 추적당하는 사람이라서 루나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양쪽 모두 논쟁이 치열했어. 결국 성녀의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지. 그 후 케일로 퀸이 돌아왔어. 최상급 성녀는 그녀에게 루나의 동생 상황을 물어봤지. 하지만 지금 케일로 퀸의 마음속에는 롱인만 남아 있었어. 그는 항상 그녀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웠지. 비록 그녀가 고집부리고 싸우기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마치 소녀처럼 롱인 이야기를 할 때는 정신이 없었고 그에 대한 봉제 인형도 가지고 있었어. 그녀는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녀의 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 단골 술집에 S급 모험가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롱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대체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다. 그러던 중 술집 주인이 마왕님의 수배 전단지를 그들에게 건넸다. 그녀는 이 사람이 스스로 마왕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두 사람은 흥미를 느꼈다. 한편 미카와 유키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마왕님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키는 마왕님에게 매료되었고 그는 아무도 이 물건을 자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왕 쪽에서는 아쿠가 발을 완전히 회복한 기념일을 맞아 축제를 열고 있었고 그들은 루나가 좋아하는 고급 술집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모두 인상적이었고 진귀한 해산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멋진 저녁을 함께 즐겼다. 한 여성이 다가왔다. 모두가 그녀를 대부인으로 알아보았다. 마왕이 그녀를 보자 그는 그녀의 몸이 빛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의 바른 그는 그녀에게 이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했다. 그는 루나에게 그녀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생각으로 대화하는 스킬을 사용했다. 루나는 그녀가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대부인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듣고 마왕님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그녀가 그들의 편에 매우 유리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사람은 함께 앉았다. 대부인은 마왕에게 이 승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 마왕은 승국에 대해 아름다운 말을 했다. 그는 이곳의 모든 것이 자신이 지나온 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대부인은 여전히 왕국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마왕은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주제를 바꿨다. 그가 정점에 서게 된다면 몇 년 만에 대부인에게 천국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테이블 밑에서 비밀 구멍이 열렸다. 그는 천국이라고 언급했던 물건인 비누를 꺼냈다. 대부인이 이 비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이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유능한 보조가 비누의 이점들을 칭찬하며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빛나게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대부인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폈다. 그녀는 과연 이곳의 숙녀들의 모습이 화려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왕은 모든 사람의 피부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온천에서 할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인은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비웃었다. 실제로 마왕은 자신의 모든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온천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전기 목욕, 약초, 사우나, 소금탕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마왕이 지내는 곳은 현재 세계에서 신선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그는 온천이 가져다줄 이점과 감기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 경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한 웨이터가 들어와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마왕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그 사람이 식사 후 재미있는 일을 벌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밖을 보니 이는 동시다발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마왕이 직접 싸우고 싶었다. 그는 의사에게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루나는 따라가고 싶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한 보호막이 작동하며 그녀가 이 싸움에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사라지면 누가 그녀를 보호할까 그 말이 끝나자 루나는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아쿠에게 루나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에게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라고 말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오락처럼 여겨도 좋다고 했다. 마왕의 맘의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이 집의 지붕에서 저 집의 지붕으로 날아갔다. 아래에서는 사파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왕이 모르는 것은 미카와 유키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힘도 꽤나 대단했다. 마법이 뻗어가는 곳마다 모든 사탄이 날아갔다. 두 젊은이는 이미 많은 적들을 처치해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탄의 힘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공격을 감행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아무것도 할 새 없이 유키의 얼음 마법에 의해 쓰러졌다. 꽤 많은 적들을 처치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여전히 많았고 두 사람의 힘으로는 이들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부족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왕이 적절히 나타났다.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자들 앞에 나타나 몇 가지 마법만으로도 그들을 모두 무너뜨렸다. 죽기 직전에 한 사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악마 광대를 소환했다. 그가 거대한 몸집과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자 그는 모두를 이 공간에 가두는 마법을 사용했다. 그를 물리쳐야만 이 장벽이 깨질 수 있었다. 자신의 성과에 기뻐하던 거대한 악마는 마왕에게 돌 하나를 던져져 뿌리 반이 부러졌다. 마왕은 그를 못생겼다고 비난하며 도발적인 말을 했다. 악마가 마왕에게 다가오자 마왕의 눈이 붉게 빛나며 악마는 한 걸음 물러났다. 이때 생존 스킬이 발동되었다. 마왕은 10%의 힘을 얻었고 진짜 게임처럼 변했다. 마왕은 많은 힘과 마법을 얻었다. 그의 온몸에서 무시무시한 빛이 발산되며 점차 그 악마 광대에게 다가갔다. 강한 소리를 내던 악마 광대는 마왕을 만나자마자 목숨을 구걸하며 강한 사람에게 죽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었다. 마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손으로 그를 하늘로 밀어 올리더니 불꽃을 쏘아대고 그 악마를 공중에서 폭발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왕은 필요한 임무를 끝낸 후 담배를 피우며 차분하게 있었다. 확실히 마왕의 힘은 장난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한 일에 감동받았다. 심지어 유키도 마왕에게 다가가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왕은 이건 필요했던 일이라고 거절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미칸이 막아서며 그녀는 마왕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고 친구가 뭔가에 속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탄교회에는 존이라는 작은 몸매의 소녀가 등장했다. 그녀의 출신도 뭔가 특별한 듯하다. 그녀는 유토피아와 대화 중인데 그가 그녀를 실패한 호녀라라고 하며 뭔가를 깨우치라고 명령했다. 고급 술집으로 돌아가면 루나의 친구들 그룹이 사탄 교도들과 싸움을 벌였다. 다재다능한 광대 카미야가 등장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사탄 교도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고귀함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인사를 하러 갔고 의사인 그녀도 조금의 즐거움을 더하고 싶어 했다. 광대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는 두 팔이 언제 부러졌는지 모르게 떨어져서 땀을 흘리며 놀랐다. 고통은 없었고 이 의사의 몇 가지 마법 덕분이었다. 그녀는 쉽게 그것들을 떼어냈다. 이것은 그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였다. 그녀는 다시 두 팔을 붙였지만 거꾸로 붙였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태연했다. 그녀는 광대에게 팔을 다시 붙여주며 즐거워했다. 그는 기쁘게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오니가 광대에게 다가가 주머니 속 독에 대해 속삭였다. 그 독은 약간 냄새가 나며 만약 죽이고 싶다면 조심하라고 위협했다. 최근에 금은 분명히 그를 조각조각 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대는 겁에 질려서 완전히 얼어버렸다. 다른 한편에서는 퀸킬러와 근육질의 지휘관이 기괴한 적들과 싸우고 있다. 멀리서 두 명의 매력적인 소녀가 보인다. 정통으로 얼굴에 가격을 날려 반쪽 얼굴이 변형되었다. 사태를 정리할 새도 없이 이 성녀는 한 악마를 쓰러뜨렸고 악마는 분노하였다. 방역할 새도 없이 막 입을 열기도 전에 군대의 리더가 검으로 그를 찌르고 즉시 죽였다. 사탄 교도들은 마왕에게 처참하게 당해 매우 무력했다.
그들은 이 땅을 저주하기로 결심했다. 한 생명을 바쳐 악마를 소환하기 위해 모든 사탄들이 피를 흘렸다. 악마의 영혼이 일부 지역을 감싸고 있다. 퀸킬러 옆에는 어둠의 왕자 아리스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어두운 왕자가 소환되는 동시에 성녀가 발코니로 나왔다. 그녀는 끔찍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녀는 즉시 이것이 고위 악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즉시 성을 보호하기 위해 방벽을 사용했다. 왕자와 퀸킬러가 마주쳤지만 그에게는 그저 개미 같은 존재였다. 그는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사용해 지휘관을 바로 쓰러뜨리고 부상을 입혔다. 킬러 퀸은 갑자기 검을 내려놓고 대신 거대한 망치를 들었다. 스급 모험가의 등장도 왕자를 두렵게 만들지 않았다. 성녀는 공중에서 강하게 내려쳤지만 어두운 왕자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싸움을 계속했다. 성녀는 방어 갑옷을 활성화했다. 어두운 왕자의 마법이 그 방어 갑옷을 파괴하며 왕자는 성녀를 가격해 그녀를 땅에 쓰러뜨렸다. 스급 모험가는 이를 보고 무기를 이용해 왕자에게 강타를 날렸다. 이 무기는 악마의 생명을 지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나이락이라는 검은 물질이 떨어져 이를 풀어준 것은 에피소드 초반에 유토피아와 대화했던 소녀였다. 이 액체는 두 사람을 약화시켰다. 이때 어두운 왕자 아리스는 다크니스의 줄 마법을 사용해 두 사람을 겨냥했다. 그들은 방어 갑옷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벽으로 튕겨 날아갔다. 어두운 왕자는 항상 인간을 조롱하며 그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증오가 있는 듯 보였다. 이 모든 일은 악마왕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어두운 왕자는 성녀를 이 세계에서 없애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악마왕은 성녀와 힘을 합쳐 큰 빛을 내뿜고 점차 용신이 나타났다. 용신은 매우 기뻐하며 왕자와 마주쳤다. 왕자는 손을 들어 공격하려 했으나 용신의 발차기에 쓰러져 하늘을 찌르는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추가로 한 주먹을 날려 왕자를 방엄하게 튕겨보내고 전기 충격을 입혔다. 우세한 상황에서 어두운 왕자는 다크니스의 줄을 사용해 빨리 제압하려 했다. 사실 이 마법은 용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두운 왕자는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을 보았다. 그는 즉시 하늘로 날아가 손으로 그녀를 꿰뚫어 피를 빨아들였다. 피를 빨아들이며 그녀를 비하하고 그녀를 땅에 내던졌다. 이제 그녀는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기억이 떠올랐다. 죽은 줄 알았지만 기억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게 되었다. 그녀는 입에 칼로리바를 물고 있었다. 그것은 용신이 그녀에게 준 지옥의 칼로리바였다. 그녀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상처도 빠르게 회복되어 사라졌다. 용신은 그녀에게 과거의 재앙이 지나갔으니 웃으라고 권유했지만 그녀에게 웃음은 오래전 잊힌 것이었다. 어두운 왕자는 용신의 빠른 회복에 경악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심장과 영혼을 바쳐 용신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다. 수천 마리의 끔찍한 박쥐가 쏟아져 나와 하늘에서 거대한 악마 박쥐를 형성했다. 그 박쥐는 땅에 내려와 용신을 영원히 없애겠다고 말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에 항상 웃으라는 말을 잊지 않고 그 악마 박쥐에게 도전했다. 두 사람은 불꽃처럼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모든 힘을 다해 그는 그 박쥐의 이마에 주먹을 날렸고 단 5초 만에 박쥐는 산산조각이 났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입을 벌렸다. 모든 것을 쓰러뜨린 후 하늘과 주변 색깔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악마왕이 성녀와 마주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설 속의 악마왕이 맞는지 이 왕국에 해를 끼치려는 음모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동생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악마왕은 두 사람이 서로 밀접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놀라워하며 루나의 이기적인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악마왕은 그가 하는 일을 보라고 확신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는 그녀의 마음에 달려있다. 악마왕은 성녀에게 리웬신에 대한 정보를 더 알려줄 것을 부탁하고 도서관을 빌려 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성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성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그가 리웬신의 약점을 찾아 그를 없애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도서관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했지만 리웬신에 대한 정보는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방을 나설 때 그는 성녀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두 자매와 비교하며 그 두 자매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최근의 전투 덕분에 악마왕의 스킬 포인트가 많이 상승했다. 이 점수로 그는
추가 조수를 소환하고 온천을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밖에는 아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부자처럼 서로를 포옹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쿠가 책을 읽으며 아름다운 이미지를 칭찬하는 동안 악마왕은 다른 질문들을 생각했다. 그는 여신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궁금했다.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리고 괴물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싶었다. 아쿠는 갑자기 악마왕에게 피도라는 개에 대한 동화책을 읽어보라고 했다. 그 책에는 던전이 언급되었다. 악마왕은 도서관에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곳에서 많은 희귀 아이템을 발견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마왕은 성녀의 몸이 물리적 데미지에 면역인 것을 깨달았지만 인피니티 게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마법에 대한 약점이 존재했다. 어떻게든 마왕은 마법 저항력을 강화해야 했다. 마왕은 아쿠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하고 자신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최가 나타나서 자신은 감정의 색깔과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는 마왕이 자신을 구해준 용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최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떠났다. 최는 마왕에게 그 용인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마왕은 그녀를 만나게 해주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최는 그의 명령을 따르고 열심히 일해야 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고 그냥 그의 온천 직원 모집이었을 뿐이었다. 최가 자신의 팀과 만나게 했을 때 루나는 그녀에게 악마의 인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왕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왕은 순간이동으로 토끼 마을로 이동할 준비를 했다. 모두가 마왕을 감싸고 함께 가려고 했지만 그 중에는 진짜로 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루나는 단지 순식간에 자신의 영지에 도착한 것에 놀랐고 건설을 시작했다. 거대한 군병원이 눈앞에 나타났다. 안은 인간 세계의 병원처럼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정의는 없지만 여전히 운영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시대에 맞춰 치료 비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마왕은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비를 낮추고 귀족들에게는 비싼 가격을 매기기로 했다. 온천도 완공되어 매우 웅장했다. 안에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있었다. 마왕은 여기서 매우 귀한 몇 가지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물며 이런 욕조에서 목욕하기란 그는 마을에 두 미인을 시켜 홍보하도록 했다. 그는 그들에게 집도 새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귀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불법 카지노도 지을 계획이었다. 마왕은 타하라를 추가로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는 총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루비 마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타하라를 소환한 후 두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왕은 이곳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사랑하는 의사도 여기 있다고 밝혔다. 단지 사랑이란 이름만 들어도 타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치 불꽃 마녀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다. 마왕은 타하라에게 손님을 끌기 위한 세 가지 사항, 즉 온천, 병원, 공공욕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마왕은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타하라가 힘들어했지만 마왕은 자신이 천재라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마왕이 타하라의 어깨를 두드렸고 전기가 흐르며 그가 놀라게 했다. 잘 살펴보면 처음 의사 여자를 만났을 때도 그런 기분이 들 거야? 마왕이 그를 여의사에게 진료받으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 거절했어. 왜냐면 그녀에게 진료받는 건 마치 성불구로 가는 것과 같았으니까. 그리고 그는 타하라를 모두에게 소개했어. 트로이는 그의 색깔이 아주 화려하다는 것을 눈치챘어. 이제 부인을 맞이할 시간 마왕은 중고점으로 갔어. 이번에는 작은 음악 상자를 가져왔는데 상인도 놀랐어. 이렇게 작은 상자에서 음악이 나오다니. 예술가 없이도 말이야. 마왕은 이 상자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어. 그는 이 상자가 그의 세계에서 매우 인기 있다고 덧붙였어. 이 상자는 들은 사람에게 편안한 잠을 줄 수 있어. 이번에는 마왕이 노인을 스스로 가격을 정하게 했어. 물론 점장은 아주 고민했어. 왜냐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마왕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니까. 그는 마왕의 세계에서는 이 물건이 비쌀 것이라고 슬쩍 물어봤어. 하지만 마왕은 다른 방법을 썼어. 물건의 가격은 상대방의 미적 감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지. 결국 마왕은 경매를 한다면 가격이 얼마일지 물어봤어. 두 사람의 최종 가격은 15골드 동전이었어. 마왕은 돈 가방을 들고 처음 날 아쿠를 위해 샀던 옷가게로 갔고 추가로 20벌을 주문했어. 하지만 마왕은 빨리 하고 싶었지만 2벌이나 되니까 시간이 금방 빠르지 않을 거야. 마왕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골드 동전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어. 완료하면 추가로 2골드 동전을 더 줄 거야.
물론 돈은 눈을 멀게 할 수 있으니까 가게는 동해하고 작업을 시작했어. 마왕은 마을에 자주 물자를 보낼 수 있도록 식량도 준비했어. 이제 마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작업이 시작됐어. 첫 번째는 바닥 청소였는데 토끼 공주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약간 당황했어. 타하라는 그녀를 야단치지 않고 대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 그는 이 온천 리조트의 유니폼이 꽤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느꼈어. 다음은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했어. 마지막 인사는 약 3초, 미소 짓기,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일주일 후 이 온천에서 첫 손님을 맞이했어. 그 손님은 마왕이 이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부인이었어.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마을에 대해 많이 칭찬했어. 마왕은 그녀에게 1, 2개월 후에 더 좋은 마을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마왕이 준 비누도 칭찬했어. 그때 마차에서 노인이 내렸어. 그는 셈보 부대로 돌아온 군인이었고 그녀는 그를 이곳에 데려와서 남은 시간을 즐기게 하고 싶었어. 이 노인은 과거에 괴물과 싸운 덕분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어. 그때 그녀는 그의 부하 중 한 명인 다재다능한 의사가 그의 눈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는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치료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어. 세 사람은 마을의 병원에 도착했고 그의 눈을 살펴봐야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서 이 눈이 치료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작은 약을 꺼내었고 그의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점점 뚜렷해졌어. 그는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눈물을 흘렸어. 부인은 레무다 성전을 한 개 주었는데 이는 100골드 동전의 가치가 있었어. 이유 의사도 부인과 친해지게 되었어. 루나의 과거는 너무 가난해서 큰 건물 앞에서 군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어.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고 나중에 성녀가 되어 이들을 처벌하겠다고 선언했어. 그녀는 이들의 이름을 물어봤지만 그들은 신경도 안 썼어. 단 2년 만에 루나는 성녀가 될 나이가 되었어. 그녀는 성직에 가입했지만 그녀와 함께 놀던 친구가 반인반신으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녀는 친구의 죽음에 슬퍼했어. 2년 후 루나는 성녀가 되어 성스러운 빛을 받게 되었어.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녀는 놀라서 그게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한 꿈이라는 걸 알았어. 그 소리는 마왕의 목소리로 그는 그녀에게 부인이 오고 있으며 두 사람의 계획이 곧 실행될 것이라고 알렸어. 마담을 만났을 때 그녀는 재빨리 그녀를 온천방으로 안내했어. 그녀는 모든 것이 목욕탕인 것에 놀랐고 한 직원이 그녀를 위해 등을 밀어주었어. 그녀는 모든 더러움이 몸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 다음으로 그녀는 머리를 감았어.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매우 일반적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부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을 정화하는 것처럼 여겨져. 두 사람은 이곳의 모든 공간에 푹 빠져 있었어. 부인이 휴양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제일 여신에게 전해졌어. 그녀는 마왕이 자신의 여동생만 유혹한 게 아니라 부인까지 유혹했다고 화가 났어. 킬러키는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 그녀는 여동생이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여의사는 타하라를 만났지만 그녀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야기했어. 타하라는 더 많은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었어. 그는 두의 성격이 변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왕 외에는 다른 남자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의 계획이 아마도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어. 자타는 부인이 준 동전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말했어. 그것이 마왕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야. 일석이조지. 그는 뒤의 돈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 자신의 앞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듀는 왜 마담에게 지역 확장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느냐고 물었고 타하라는 진지하게 자신의 영토에서 귀족들이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랑은 마왕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했는데 이유는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주된 목적은 마왕과 가까이 있고 그의 몸에 닿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 아쿠는 마왕과 함께 자고 루나는 이야기하러 갔지만 아쿠는 이미 자고 있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도 마왕과 함께 잘 수 있었다. 길을 걷고 있던 마왕은 모험가 길드를 만났다. 그는 북쪽의 미궁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사실 그는 마법 저항 아이템에 대해 묻고 싶었다. 하지만 길드의 규칙상 외부인에게는 영토 밖의 것들에 대해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기꺼이 알려주기로 했다. 마왕에게 감사의 뜻으로 술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마왕은 그런 빚은 필요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를 데리고 맥주를 마시러 가고 싶어 했다.
전투로 지친 마왕도 술이 땡겨서 따라갔다. 두 사람은 마왕을 익숙한 술집으로 데려갔다. 주인은 마왕을 보고 깜짝 놀랐고 모두가 그를 알아보며 기뻐하며 몇 잔의 맥주를 대접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마왕의 무릎에 앉아 그에게 맥주를 부어주기 위해 열심히 했다. 마왕이 한 모금을 마시자 듀는 그의 맥주를 빼앗아 함께 마시며 간접적으로 마왕과 입맞춤을 했다. 마왕이 만지는 모든 것을 듀는 가져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마왕은 이 지역의 모험가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들은 몬스터를 처치하고 보상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길드는 외부에서 오는 요청을 받는다. 모험가들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게다가 이들은 몬스터의 부위를 공회에 판매할 수 있다. 부위가 아름답다면 가격이 더 비싸다. 모험가는 등급에 따라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우와 더 좋은 조건을 받는다. 마왕은 미궁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아이템들은 무기나 갑옷이 될 수 있다. 기본 금속과 야생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일반 등급의 아이템도 있다. 몬스터의 손꽃니와 비늘로 만들어진 아이템은 조금 더 높은 등급이다. 그리고 특별한 재료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고급 아이템도 있다. 특별한 것들로는 성녀가 사용하는 지팡이나 마법 펜이 있다. 무명에 있는 아이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찾은 사람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왕은 유용한 아이템 가게에서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를 들어 마법 저항 신발이나 단단한 천을 잘라내는 거울 같은 것들이다. 마왕은 4급과와 5급 마법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유니크 등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왕은 북쪽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즉기도 따라가겠다고 했어. 마왕은 누군가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그의 모든 부하들은 새로 연 온천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에 남아 있어야 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성녀가 룬의 신에게 순간 이동할 수 있도록 신성한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어. 왕국 안에서 성광과 지팡이의 모든 마력이 그녀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거야. 그녀가 서 있는 방에 마법원과 결합되어 마법이 펼쳐질 수 있어. 그녀는 루나를 구하고 싶어 하니까 싸우던 협상 테이블에 앉든 말이지. 마왕이 루나를 잡고 있는 한 그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어. 그녀는 루나의 마을로 순간 이동했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녀를 꽤 놀라게 했지.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 그곳에 들어가자 타하라에게 발견됐어. 그는 그녀가 마법을 다룰 사람인 줄 알았지.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어. 그래서 그는 하는 말마다 그녀는 따랐지. 갑자기 루나가 나타나서 언니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 최고 성녀가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했지만 루나는 거부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마을을 건설하는 중이니까. 최고 성녀는 너무 생각이 많았어. 그녀는 마왕이 이 마을을 괴물들을 모으는 기지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했지. 갑자기 최가 루나에게 부탁을 하러 왔어. 최고 성녀는 온천에 가서 목욕하게 되었지. 그녀는 여기에 현대적인 욕조에 놀랐어. 하지만 그녀는 이곳이 남자 화장실인 줄 몰랐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다 마왕이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걸 보고 말았지. 그녀는 마왕이 자신을 매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왕은 단지 어린애들만 소란스럽다고 부드럽게 대답했어. 마왕은 성녀가 소리 지르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 그녀가 소리 지르면 자신의 신뢰도가 무너질 테니까 그의 이름도 허사로 돌아가게 될 거야. 마왕은 누군가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생각했어. 그가 이런 사랑에 덫에 걸리다니 도저히 수장인 자신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는 성녀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멀리까지 와서 마왕을 찾는지 직접 물어봤어. 아무래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왕은 그녀의 모습이 지금 그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도 말했지. 그는 그녀에게 수건 하나를 던져줬어.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성녀의 몸을 다 보았으니까.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물속으로 들어갔어. 정말 이 성녀는 너무 생각이 많았어. 마왕의 말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몸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첫 마디를 열었을 때 그녀의 시선은 마왕의 매력적인 가슴에 닿았어. 마왕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는 내심수장이 남자의 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최고 성녀는 부끄러워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의 몸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왜 마왕의 부인을 속였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루나와 부인은 이 마을에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 그녀는 화가 나서 마왕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그녀를 멀리 밀어냈지.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이 마을에 남은 이유가 이 온천 때문이라고 했어.
마왕은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잠시 후 성녀는 마치 구름처럼 떠다니는 기분이 들었어. 그녀는 이렇게 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마왕은 이 노천탕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어. 이 점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모든 슬픔을 잊고 매 순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거야. 이 온천은 사람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마왕은 성녀에게 한 잔의 술을 권했어. 그녀는 이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지. 마왕은 이것이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라고도 말했어. 수장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비겁해진 거야. 그녀는 마왕이 그렇게 말하니 화가 났어. 그녀는 마왕이 준 물컵 안의 독을 쓸어내기 위해 힘을 썼어. 하지만 마왕은 정직한 성격으로 그녀에게 이 왕국에서 유일한 독은 지금 지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 마왕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고도 덧붙였지. 그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단 한 번도 그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마왕의 나라에서 무능한 자들로 불려 마왕이 말하는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해서 성녀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 성녀는 마왕의 사케잔에 입술을 대었어. 마왕은 다시 그 잔을 잡고 계속 마셨지. 그녀는 자신이 간접적으로 그와 키스를 한 것 같아 당황했어. 그는 그녀를 비웃으며 그녀가 어린애인지 처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니라고 말했어. 그 말은 우연히도 성녀를 마왕에게 화나게 만들었지. 그녀는 마왕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왕은 그녀의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 아름다운 성녀는 여전히 화가 나서 마왕과 자신의 동생들이 모두 그녀를 강인하다고 말한다고 했어. 그들이 그녀를 돌덩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마왕은 그녀의 분노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을 보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왕은 자신의 신비로운 문을 열고 천사 같은 광채를 성녀에게 주었어. 그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며 이 광채로 인해 수치스럽지 않기를 바랐어. 그는 그녀의 적이 아니니까. 그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 빛나는 위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전했다. 자신은 그녀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마치고 마왕은 물을 튕기며 사라졌다. 해질 무렵 마왕은 성녀에게 혼자 마을에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성녀는 혼자 간다고만 대답했다. 그녀는 신의 힘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었기에 마왕은 성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녀는 마왕이 자신을 어떻게 데려다 주었는지 몰랐다. 갑자기 마왕이 허리를 감싸고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녀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는 순간 이동 마법으로 성도로 갔다. 그녀는 이 마법이 마법소녀의 능력과 비슷하다는 것에 놀랐다. 천사의 힘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하지만 마왕은 그녀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성녀는 마지막으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 마왕은 모호하게 대답하며 자신은 미래에 그녀와 힘을 합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말했듯이 마왕도 마법소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성녀는 왜 그가 마법소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자 마왕은 자신이 신에 의해 소환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성녀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루나와 부인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마왕이 떠난 후 성녀는 악한 사람이 천사의 광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그를 천사로 되돌려 놓겠다고 결심했다. 북쪽으로 떠나기 전 마왕과 아쿠는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아쿠는 마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때 최와 루나도 마왕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마왕과 함께 자고 있어 그를 잠들 수 없게 만들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었고 마왕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일을 맡겼다. 그는 마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보호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마법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타알에게 경고하며 마을에 해를 끼치려는 자가 있다면 모조리 처치하라고 말했다. 마왕과 두 여성 모험가들은 그들의 여행을 시작했다. 마왕의 말은 타알에게 그들이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때 마왕의 초대를 거절했다면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유도 마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